이번 시간에는 그 78쪽의 아래 10번 한번 보세요. 그 부분도,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 가면은 또 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 나오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부담부 정려죠, 그죠? 부담부 정려, 그죠? 보세요. 부담부 정려다, 그죠? 예. 이러는 겁니다. 형이 동생한테, 형과 동생이죠, 그죠? 형이 동생한테 건물 5억을 정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형이 동생한테 건물 5억짜리를 정리한다, 그죠? 정려. 이때 어떻게 되죠? 형이 정리세 내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때 형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은행에서 좀 돈비리 생겼다, 그죠? 갚아야 할 돈, 채무 3억 있답니다. 형이 동생한테 은행에 갚아야 할 빚 3억 있는데, 그럼 형이 동생한테 5억짜리를 정리하면서 뭘 할까요? 그렇죠. 요 빚 네가 안고 요 건물 네 해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동생 보고 요 채무를 떠넘기는 겁니다. 형의 채무를 동생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려하는 거. 이게 이제 앞에 이게 들어갑니다. 요걸 성형해 놓은 거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정려라는 뜻입니다. 채무 부담부 정려. 그럼 채무 3억을 요 속에 3억의 채무가 들어있죠. 채무 3억을 동생한테 부담시키면서 건물을 정리했다. 그죠? 그럼 이때 동생 입장에서는 형한테 건물 5억짜리를 받았지만은 형이 갚아야 할 빚 3억을 떠안았으니까 실제 공짜로 받은 거 얼마죠? 공짜로 받은 정려는? 그렇죠. 2억이죠. 그죠? 정려 2억이잖아. 그죠? 정려. 그러면은 건물은 5억짜리가 지금 서로 요게 이전돼 왔죠. 그죠? 그럼 3억은 뭘까요? 요거는 대가가 있죠. 형이 갚아야 할 빚을 동생이 떠안았으니까 형의 빚을 내가 갚아줬잖아, 그죠? 대신에. 그래서 요거는 대가가 있는 거는 뭐로 본다? 양도로 보게 됩니다. 양도. 그럼 요 정려가 되는 2억은 정려한 사람이니까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형이 정려세를 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 받은 사람, 동생이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부담부 정려를 합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은 형의 입장, 요 양도라는 것은 형이 동생한테 양도했잖아, 그죠? 그럼 형은 요 건물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은 요 건물 3억에 대해서 요 3억에 대해서는 형은 무슨 세? 양도세 내고, 동생은 무슨 세? 그렇죠. 취득세 내야 되잖아, 그죠? 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고? 양도세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원래는 취득세에 없던 건데, 이 새로 들어왔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에 가면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동생 입장에서 부담부 정려에서는 바로 채무 부담한 부분이 뭐가 되죠? 취득이 된다. 요 세금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11번.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상소 개시 후에 협의회에 재분을 했다. 재산을. 자,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죠? 돌아가셔서 여기에 만약에 5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 그죠? 배우자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그죠?
아버지가 상속한 재산이 3억 5천이라 가정할게요. 지금 우리가 법정 상속 지분은 1.511이죠, 그죠? 배우자는 1.5, 그 자식들은 1입니다. 그럼 3억 5천만이면은 여기는 1억 5천만 원. 아들은 1억, 딸도 1억 이렇게 상속받겠죠, 그죠? 법정 상속 지분입니다. 우리가 상속이라는 거는 첫째, 유산이 최우선입니다. 그 돌아가시는 분의 유산이 제일 먼저고, 유산은 유언이,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유언이 제일 먼저고, 유언이 없었다 하면은 이제 상속인끼리 합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법정 상속 지분이죠. 항상 우리가 상속 재산은 유언이 최우선합니다. 유언이 최우선하고, 유언이 없었다 하면은 이제 그 합의, 그리고 합의가 안 된다 하면은 이제 법으로 정해놨죠. 요 법정 상속 지분이 이겁니다. 1.511 이렇게. 그럼 만약에 합의를 했다, 그죠? 합의를 해서 뭐 이렇게 했다가 그 후에 엄마가 아들한테 또 1억 넘겨줬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모자가이니까 모자간에 넘겨주는 거는 양도가 아니고 뭐죠? 정려가 돼버리죠, 그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형제간끼리는 양도가 성립합니다. 예. 그 항상 우리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아버지, 자식, 아버지와 아들, 알겠죠?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렇게 직계 존비속 사이, 부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사이는 양도는 원칙 뭐라 된다 그랬죠? 정려가 되지만은, 정려, 예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형제간에는 양도가 성립합니다. 나중에 이제 양도세 가서 이거는 양도세에서 나오는 거니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는 이제 별개 양도 가능하다, 그죠? 여기는 이제 모자가이니까 정려가 되겠죠. 요 사이에 만약에 재산이 넘어갔다. 형제간이잖아, 그죠? 요거는 양도가 성립하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거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이건 양도가 되고 이거는 취득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양도가 되면 요거는 정려가 되면 이건 취득이고, 이 사람 양도가 되면 이거는 취득이 되는. 받은 사람은 취득이 돼야 되고. 예. 아래 기타. 예, 지목 변경한 경우 한번 읽어보세요. 예, 변경한 그때 그 소유자를 말합니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뒤에 넘기세요.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다. 이 뭐냐? 신탁 재산. 그 말 뜻만 이해하시면은 그 내용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세요. 신탁 재산 있잖아요, 그죠? 갑이 을한테 재산을 맡겼다. 신탁하는 건 믿고 맡긴 거잖아요, 그죠? 믿고 맡기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 하면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 등기를 우리가 신탁 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세금 안 냅니다. 이거 형식상이니까. 잠깐 맡겨놓은 거죠, 그죠? 맡겨놨으니까 매매가 아니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때 그게 뭔 말이고 하면은 그 80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신탁 재산의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위탁자잖아. 이 사람 수탁자죠, 그죠? 지위의 이전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위탁자인데 이 사람이 제3자 병한테 팔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신탁, 이 을한테 맡겼던 이걸 이 사람이 팔았다 이거죠. 그럼 누가 취득했습니까? 병이 취득했지. 새로운 신탁자, 위탁자죠, 그죠? 그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취득한 걸로 봅니다. 이 사람이 당연히 내야죠. 이 사이에 매매가 생겼으니까. 자, 이제 80쪽에 그거 보시면은 과점주주 또 나왔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교재 보면은 80쪽하고 81쪽, 예, 82페이지까지 나오네, 그죠? 예, 과점주주. 과점주주입니다. 과점주주는 뭐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이 사람을 우리는 과점주주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아셨죠? 단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한다. 예.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에게는 취득세를 과세하네. 이 사람은 제외한다 이겁니다.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상장법인이 아닙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이상이 아니죠. 초과입니다. 초과. 예. 요거.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이 아니다 하는 거는 정말해서 뭐냐 하면은 상장법인이 아니고 비상장법인이라는 거는 개인회사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개인회사다 이래 보세요. 개인회사. 법인은 법인이라도 개인회사다. 이런 개인회사의 주식을 50% 초과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장이죠. 그죠? 대표이사. 이 사람에게 취득세 부과하겠답니다. 이런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은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겠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그 회사의 이 과세대상물이 이게 10억이라면은 과점주주가 소유한 그 주식 취득 비율이 60%라면은 6억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요 6억만큼 이걸 취득한 건 아닙니다. 그죠?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에게는 과세대상물에 대해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답니다. 요거죠. 아시죠? 그죠? 예, 이게 과점주주다. 그럼 이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단 설립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과세 안 하겠답니다. 이거는 과세 안 한다는 말이죠. 그죠? 최초 창업시 예를 들어서 뭐 70% 가지고 있거나 80%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과세하지 않겠다. 왜? 외자 유치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설립할 때 이걸 부과해버리면 아무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어떤 설립하지 않을 겁니다. 내 돈 까와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설립 시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네, 그럼 자, 이거는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설립할 때 40% 주식을 취득했던 자가 그 주식을 그 후에 추가 취득해서 70%가 되었답니다. 설립 시에 주식을 60% 가지고 있던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20%, 80% 되었다. 자, 요 예와 요 예, 요게 대표적인 예죠. 그죠? 한번 보세요. 그럼 이거는 과점주주 아니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고, 요거는 이미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한 거죠. 그죠? 예. 자, 이 경우에,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30% 늘어났습니다. 그죠? 여기는 20% 늘어났죠? 자, 이때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최초 과점주주다. 그죠? 자, 여기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울게요. 자, 요거 잘 보세요.
하나만 더 단서할게요. 최초 과점 주주는 몽땅 과세한다. 몽땅 과세하고 재차 또는 3차 재차 과점 주주는 그 정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보세요. 처음으로 과점 주주가 되는 경우는 모두 다 과세하고, 재차, 3차 과점 주주는 그 정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자, 그러면은 40%를 가지고 있던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70% 되었다면 과세해야 되죠. 그죠? 과세합니다. 몇 프로 과세하느냐? 요거. 이때는 과점주주 아니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재차 관여되었다면 과세하는데 몇 프로 과세할 거냐? 이겁니다. 자, 이때는 이 사람 과세는 합니다. 그죠? 과세는 하는데 이때는 뭐죠? 그렇죠. 몽땅 과세하죠. 왜? 최초니까. 처음으로 관여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몽땅 과세한다 이겁니다. 최초니까. 이 사람은 과세는 하는데 요게 최초잖아. 요게 최초죠. 그죠? 요거 제차잖아. 제차가 관여될 때는 정가 보니까 요거죠. 요거 과세. 차이점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예, 다시. 자, 다시 하겠습니다. 보세요. 과점주주 아니었던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몽땅 과세하고,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정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우리가 응용 삼아서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주식을 30% 소유했던 자가 그 주식 소유 비율이 55% 되었다가 주식을 팔고 다시 이게 45% 되었다가 다시 또 주식을 사서 70% 되었답니다. 이 경우에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30%는 과주주 아니고 과세 안 하죠. 55% 됐을 때는 과주주 됐으니까 과세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과세한다. 이거는 45%는 일단은 여기까지 과세 안 하겠죠. 그죠? 이것도 과세해야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몇 프로 과세하느냐입니다. 자, 이때는 뭡니까? 최초죠. 요거는 최초 과점주주니까 몇 프로? 그렇죠. 55% 과세하고. 이거는 뭡니까? 재차죠. 재차는 정가분 과세합니다. 얼마? 여기서 증가된 걸까요? 여기서 증가된 걸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55%까지 과세했잖아. 55%에서 증가된 거. 알겠죠? 몇 프로? 그렇죠. 15%입니다. 네. 자, 자신. 30%에서 몇 프로 되었습니까? 예, 55% 되었으니까 최초죠. 그죠? 최초 과밀한테 몽땅 과세했습니다. 이것도 과세 안 하죠. 그죠? 재차되었습니다. 정가분 가면은 55%에서 증가된 거. 아시겠죠? 하나 더. 연습. 이번에는, 자, 45%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주식을 취득해서 65% 되었답니다.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팔고 이게 다시 50%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80% 되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과세할 거냐입니다.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과세해야죠. 과세 안 하죠. 과세해야 되겠죠. 자, 이때 몇 프로? 그렇죠. 65%. 최초니까. 이때 몇 프로? 재차죠. 재차는 뭐죠? 정가분을 그렸습니다. 요 정가분 아닙니다. 요 정가분이죠. 그죠? 65%에 과세했으니까 몇 프로? 15%. 정답. 예.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게 과점주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 내용만 잘 숙지해 놓으면은 어떠한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죠.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예.
자, 다시 한 번 더. 과점주주라는 거는 50% 초과를 소유한 자에게 우리가 과점주주라 하는데, 과점주주인데, 무슨 법이라 그랬습니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50% 초과 소유한 자. 아시죠? 그런데 이때 최초 과점주주는 모두 과세하고 재차 과점주주는 뭐다?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과점주주 아니었던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최초 과점주주는 몽땅 과세하고,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재차 과점주주 되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죠? 증가분. 요 경우는 과세 안 하겠죠? 과세하죠? 안 하고 과세합니다. 그죠? 요 때는 몽땅 하니까 55%에다가 다시 몇 프로? 15% 과세했다. 요 때는 안 하죠? 요거 몽땅 65% 과세하고, 요 때 증가분 얼마? 15% 과세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요 내용을 항상 여러분들 메모해 놓고 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 교재에 보면은 내용이 많죠. 그죠? 그걸 요약해서 요게 답니다. 과점주주에 대해서. 아시죠? 예. 자, 이번에는 83쪽을 잠깐 그 뒤에 돌아서 하겠습니다. 그 뒤로 잠깐 넘겨보세요. 예. 89페이지부터 먼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89쪽 한번 보세요. 89쪽에 보면 뭐가 있죠? 예, 과세표준, 그죠? 과세표준이다. 자, 이 부분부터 좀 이제 또 정리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제가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89페이지. 과세표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칠판에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아까 그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이제 이 과표 부분도 좀 자신있잖아. 그죠? 아, 뭔 말인지, 아까 우리 또 공부했던 거 잠깐 또 정리할게요. 예,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취득한 자, 그죠? 신고가액이 원칙이죠. 그죠? 이게 원칙이다. 원칙인데, 그런데 요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예. 또, 사실상 취득하여. 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세 가지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시가 표준에 하는 경우는 언제다?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이죠. 그죠?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거는 국수, 공판장법. 그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법률이다. 자, 기억하겠습니까? 요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 인락, 포기, 의제, 자백이 있었죠. 그죠? 요거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예, 제외. 요거 우리가 앞 시간에 했잖아. 그죠?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그죠? 시가 표준에. 사정치다. 이 부분까지 정리해드리죠. 그죠? 여기 핵심입니다. 예, 보세요. 자, 89쪽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세액을 산출한다. 그죠? 다음 1번 원칙입니다. 원칙은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그죠? 취득 당시, 그 시점,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이라 그랬죠. 연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돈을 지급하죠. 그죠? 나누어 지급하는 뭐라 그러죠? 할부를 하죠. 그죠? 할부. 알겠죠? 할부.
매년 지급하는 건 뭐라 할까요? 연부. 그럼 매월 지급하면 뭐죠? 월부. 매주 지급하면은 주부. 매일 지급하면은 뭐죠? 일부가 아니고 일수라 하죠. 일수. 그렇죠? 일수. 그죠? 예. 주로 이제 월부가 많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연부가 나왔죠?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거. 연 단위로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2년 이상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이렇게 1년, 2년, 뭐 3년 사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건물 하나 샀습니다. 그죠? 계약금 1억 주고 1년 후에 또 1억. 그죠? 2년 차에 1억. 3년 차에 1억. 4년 차에 1억 이렇게 주기로 했다. 이게 연부입니다. 그 매년 이렇게 나누어 지급한다. 여기에 뭐 1억 주기로 했다. 그죠? 아시겠죠? 근데 어떤 분은 또 2년, 이게 이제 기본이 이제 연부라 하는 게 2년 이상이거든요. 2년 이상이면,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은 그 기간이 2년이 안 넘느냐? 그럼 그것도 연부 아이가 이런 분을 씁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아직 목적물이 없죠. 그리고 그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지급하는 기간이 2년이 넘는 거, 그걸 연부를 합니다. 그 연부는 이건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자, 이게 지금 5억짜리잖아. 그죠? 5억짜리 샀으면은 이게 5억입니다. 그죠? 5억에 대한 세금 이래 내야 되는데, 이래 내지 마라 이겁니다. 이래 내지 말고 따로따로 내라 이거죠. 세금을 따로따로. 취득세를 따로따로 내라 이겁니다. 그때. 이렇게. 5억에 내지 말고 1억이 따로따로. 아시겠죠? 이게 연부취득의 특징입니다. 그 뒤에 가면 우리가 취득세가 다시 나올 때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따로따로 세금 낸다 이겁니다. 따로따로. 이 연부입니다. 예, 핵심이. 예, 다음. 그 박사 한번 읽어보시고 2번 보세요. 시가 표준액이다. 그죠? 요거는 무신고 또 미달신고 또 무상취득일 때는 시가 표준액이다. 아시죠? 예. 예, 다음에 90쪽에 그거 보면 이제 시가 표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오네. 그죠? 제가 아까 우리 시가 표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시가 표준이 표준을 정해놨죠. 누가? 정부에서 정하는데 요거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가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막 시가 표준에 쓰죠. 그죠? 이렇게 시가 표준액이고 주택은 대표적인 겁니다. 주택은 단독은 그냥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있죠?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 예를 들죠. 그죠? 공동주택. 자, 여보세요. 예, 자, 이겁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가다. 그죠? 예, 할 때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우리나라에 필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필지수가 약 2,750만 필지입니다. 얼마 안 하고 있는데 2,750만 필지입니다. 이 중에 표준지를 정합니다. 50만 필지. 나머지 있죠, 그죠? 나머지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정하죠. 2,700만 필지입니다. 이 표준 50만 필지는 누가 정하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물론 장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평가사가 하죠. 그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가지고 이래 하게 되는데 이 전국에 있는 50만 필지를 표준을 정합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 그죠? 또 부산의 어느 지역, 대전의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그 표준지를 정해놓고 그 표준지에 대해서 땅값을 조사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제 과거에는 토지 그냥 말하면은 등급제였습니다. 등급제라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어느 지역이 있죠. 지역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 27등급, 이거는 135등급, 요거는 253등급, 요거는 뭐 98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정했습니다. 등급을 정해야 이거 주무구구죠, 그죠? 주무구구식인데 이거는 이제 말하면 어떤 뭐 군 단위로 또는 시 단위로 그 담당 세무 직원들이 모입니다. 그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과거에는 뭐 여관 같은 데입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한 일주일간 합숙 그것을 이제 묵고 합니다. 한 합숙하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 했습니다만은 하면서 이걸 이제 조정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감정 평가가 아니고 그냥 주무구구죠, 그죠? 주무구구식으로 하는데. 그냥 올리자 이러면 이제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45등급 이렇게 올리고 이거는 좀 미루차면 110등급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올리고 이렇게 조정해요. 이걸 하는데 뭐 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립니다. 그거 많이 모이죠. 뭐 예를 들어 시의 그 담당자 뭐 또 군 담당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무직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등급제니까 주무구구식인데 이걸 이제 말하자면은 직접 이제 감정 평가를 하죠, 그죠? 감평. 시중가의 실제 감정 평가 작업을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1991년도 바꿈이 됩니다. 해서 96년 1년도부터 했는데 6년 하다가 이걸 거의 한 4, 5년 동안 했습니다. 그 96년도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됐죠, 우리나라에. 그 벌써 이제 세월이 한 25년 지났습니다. 그죠? 예. 그때부터 이제 이런 말을 썼죠. 개별 공시지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등급제에서 공시지가 제도로 바뀐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마다 표준지를 50만 필지를 갖다가 매년 감정평가사가 작업하는데 그 이제 이 감정평가사들이 하니까 이제 일감이 많죠. 그죠? 그래 돈을 많이 버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인감정사와 토지평가사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한 게 1945년도부터 아마 생겼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오래됐는데 공인감정사가 있었고 토지평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말하면 이제 세무서라든지 공무원 뭐 10년, 20년 하셨던 분들 있죠. 나와서 토지만 평가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평가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 자격 시험이었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제 경력자에 대해서 주던 자격증이고 이게 이제 공인감정사가 하는 게 이제 건물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시험도 있었는데 이건 사실 시험 자체는 있어도 유명무실했습니다. 시험이 그때 2년에 한 번 있었는데 과거에 있었는데 그 1차 되고 나면은 2차 시험 보니 2차를 어디서 만나냐면 감정평가원에 가서 이제 실무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일합니다. 일하고 나서 2차 시험을 보는데 1차는 영원히 면제입니다. 영원히 면제. 1차만 되고 나면 이제 뭐 감정원에 가서 감정원에서 시험 문제 내니까 그 문제 가지고 2차 되면 합격하면 이제 자기가 감정평가 사무실 차릴 수 있죠. 체리도 수입이 없습니다. 일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하던 분도 있고 안 하던 분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제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이게 생기니까 일감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때 탄생한 게 뭐냐 하면은 감정평가사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따가지고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였죠. 이 사람들이 이 시점에 되니까 일감이 많아지니까 이게 땅 하나 평가하는데도
복수가 가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갑니다. 그 일감이 굉장히 많죠. 일감이 많다는 건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자격증만 땄다 하면 연봉 1억은 보장이고 최소. 아무튼 좋았는데 우리나라 땅은 한정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자격증자가 자꾸 많이 나오니까 밥그릇은 하나인데 숟갈이 자꾸 많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 수입이 조금 이제 분산된 편이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도 감정평가사 하면 뭐 사회적 지위라든지 수입 면에서는 뭐 중 이상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했죠. 하고 나면은 이거는 시장 군수들이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어느 지역에 여기에 말하면은 여기에 그죠. 평당 뭐 예를 들면 10,000원이다 이렇게 여기에 장관이 지정해 주면은 요 인근 지역이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거는 뭐 이 지금 몇 블록 큰 도로변에서 몇 블록 떨어져 있고 그 용도가 먼데 여기는 플러스 뭐 10%, 여기는 플러스 20%,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토지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 줍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요거 표준지 땅값도 정해주고 요렇게 할 수 있는 토지 가격 비준표도 만들어 주니까 시장 군수들이 자기 구역, 자기 시, 자기 군에 있는 이 필지들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예, 그게 공시지가입니다. 그럼 건물은 어떻게 하느냐? 자, 토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필지별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토지는 필지별로. 그 건물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